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사는 이야기들을 이 채널에서 전해 듣는 것이 밤낮 없는 저의 출퇴근길에 유일한 낙이 됐습니다. 사람 사는 것 다 똑같다는 말 있듯이 많은 분들의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들을 듣고 웃고 울며 공감하는 시간이 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위로가 되더군요. 용기 내어 오늘은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쑥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사연 못지않게 제 삶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다 들어주신 많은 분들의 위로와 공감 댓글을 살짝 기대해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내와 이혼한 지는 2년 정도 됐고 현재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금속과 플라스틱을 다루는 곳에서 사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직업을 전문적으로 한 지는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가네요. 아무래도 현장 소음도 많고 작업 발주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제작물 기한을 맞춰야 하느라 밤낮 없이 일하는 날이 많습니다. 교대 근무를 밥 먹듯이 해야만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어릴 적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작지만 소중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어릴 적 중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는 제가 나중에 꼭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으면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커가면서 주변의 화목한 가족들 모습을 보면 그게 참 많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무렵 빨리 장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저기 주변에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급기야 거래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제 소개팅을 주선해주기에 이르렀죠. 자네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 텐가? 결혼할 인연이 되려면 일단은 만나봐야지 알 거 아니야. 괜히 저 소개팅 시켜주시고 나중에 사장님 저랑 거래 끊으시는 거 아니에요? 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지만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이, 자네도 한번 봤을 거야. 우리 회사 건물 2층에서 새로 들어와 근무하는 여직원 말이야. 아주 이쁘장하고 싹싹하다고. 이미 자네 얼굴을 알던걸. 내가 두 사람 다 좋게 봤으니까 연결시켜주려는 거지.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거래처에 오고 갈 때마다 밝게 인사해주고 시덥지 않은 농담에도 활짝 웃어주던 그녀. 입사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법 말주변도 좋고 사람 대하기도 성격이 싹싹해서 회사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듯 했습니다. 워낙 이쪽 업계를 함은 거친 남자들이 주로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체구에 말 같은 미소를 지는 그녀가 제 몫을 충실히 해내는 모습에 저도 진즉 호감을 갖고 있었죠. 이렇게 정식으로 아내와 첫 만남을 하던 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매번 일하면서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더 아름다우십니다. 제가요? 어머, 아니에요. 너무나 과찬이시네요. 저야말로 오고 가며 들으실 때마다 괜히 반갑고 좋았어요. 오늘 이렇게 소개받은 자리에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사실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어머니 소원이기도 했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가족이라는 가치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물론 든든한 가장 노릇을 잘 해낼 자신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저희 둘 다 가치관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내와 저는 첫 만남 때부터 대화가 참 잘 통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결혼할 상대를 만났을 때 느낌이 딱 온다는 말. 아내가 그랬습니다. 저도 20대 때 연애를 안 해본 것이 아니었기에 분명 아내는 첫 느낌부터 달랐던 걸로 기억해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투, 성격, 가치관, 따뜻한 미소, 어른들에게 예의 있는 모습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저희는 정식 연애를 시작했고 거래처 사장님은 제가 방문할 때마다 예비 신랑 왔다며 아내에게 놀려대곤 하셨어요. 그 시절 참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생활이 펼쳐질지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혼자 김칫국 좀 많이 마셨죠. 그래서 1년여 연애 끝에 청혼을 했어요. 나름 열심히 일하며 모아온 돈으로 장만한 집도 있겠다. 제 삶에 있어서 여유로움이 쌓여갈 때쯤 이제 남은 빈자리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마침 아내도 연애 시절 꾸준히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오히려 제가 프로포즈를 너무 늦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식 청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내의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프로포즈까지 해주고 너무 감동이야. 근데 사실 나도 마음 같아서는 자기랑 당장 결혼하고 싶긴 한데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준비가 덜 되기도 했고 그게 사실 고민이어서 그동안 말을 못했어. 무슨 문제인데? 왜 여태껏 얘기 안 했어? 이제 우리 결혼하면 내가 옆에 있잖아. 도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게. 걱정 말고 말해봐. 사실 아내는 결혼 전에 2천만 원가량의 카드 빚이 있었어요. 그 많은 돈을 어쩌다가 빚을 지게 됐는지 당시에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단지 저와의 결혼을 망설이는 걸림돌이 그거라면 다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처음엔 속 시원히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아내도 이내 마음을 열었고 저는 그 카드 빚을 전부 변제해줬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집안이 풍족한 편은 아니었기에 저희 신혼살림이 넉넉하진 못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것마저 좋았습니다. 서로 공감대도 있었고 다행히 제가 가진 집이라도 있으니 이제부터 하나하나 키워내고 일궈내며 이 사람과 미래를 그려나가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시집 오면서 남들처럼 혼수도 좀 챙기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남편이 여기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일도 열심히 할 거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았어. 아무 걱정하지 마. 나야말로 내조 잘할게. 난 진짜 복받은 여자야. 어디서 이런 남자를 만나겠어? 너무 행복해. 그럼 이제 여보는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해. 일하는 거 힘들어하기도 했고 이제 내가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우리 아이도 빨리 갖기로 했잖아.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아내가 동의를 해야지 계획할 수 있는 것일 텐데 다행히 아내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당시 아내는 하던 일을 힘들어하는 날이 많았고 자기는 집에서 살림하며 내조하는 것이 꿈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몇 개월이 지났을까. 생각보다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빠르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다니던 사출 공장에 사후 부도가 나는 바람에 급하게 직장을 옮기게 됐고 기존에 받던 연봉에서 많은 수준을 삭감한 조건으로 밖에 근무할 수 없게 된 것이었죠. 혼자 벌이를 하다 보니까 일을 쉴 수도 없었고 혹 쉬면서 이직을 준비한다고 한들 당장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받아들이는가 싶었는데 점점 결혼 생활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더군요.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씩 부족해지는 상황에 매우 예민해지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급기야 저보고 남 밑에서 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사업을 해보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서 아직도 남 밑에서 일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 나이 되면 자기 사업하고 싶어 하던데 당신은 그런 꿈이 아예 없어? 꿈이 없냐니. 무슨 말이 그렇게 심해. 남 밑에서 일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그래도 가장이기도 하고 당신도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사업 같은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좀 더 경력을 쌓고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거야. 내 연봉이 좀 줄긴 했지만 당신이 이렇게 예민하게 굴 정도로 우리가 힘든 건 아니지 않아? 예민해? 내가? 그래, 결혼할 땐 집에서 살림만 하라더니 이제 집에서 생활비나 축낸다고 지금 눈치 주는 거 맞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돈 벌어오라고 눈치를 줘. 이런 식으로 아내는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이는 일들이 늘어갔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우리 부부의 상황이 달라진 게 많이 없는데도 아내가 생각하기엔 지금의 환경이나 제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 점점 쌓여가는 느낌이었죠. 하루는 아내가 침대맡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SNS 하기를 좋아했거든요.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 속 친구들의 SNS를 보며 한숨을 쉬던 것이었죠. 여보, 뭘 보고 있길래 그렇게 한숨을 쉬어? 뭐긴 뭐야. 친구들 인스타 보고 있는데 그냥 한숨이 나네. 왜 한숨이 나? 이리 줘봐. 뭔데 그래? 나도 그냥 다시 돈이나 벌래. 직장 구해서 일 좀 하고 싶어. 돈? 갑자기? 나 곧 있으면 다시 연봉 계약도 할 거고 당신 생활비 부족할까봐 내가 돈 관리도 다 맡겼잖아. 아직도 당신한텐 내가 해주는 게 많이 모자라? 그걸 몰라서 물어? 이거 봐. 친구들은 주말만 되면 백화점 쇼핑에 핫플레이스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결혼 기념일 되면 다들 짠 것처럼 명품백 자랑하기 바빠.
이런 게 다 자기 과시인 거 아는데도 난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싫어.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없단 말이야. 그랬구나. 내가 너무 여보 생각을 안 했나 보다.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 많이 답답했겠네. 내가 미안해. 그리고 남들처럼 못해주는 것도 미안하고. 미안하긴 뭘 미안해? 그냥 내 상황을 한탄하는 것뿐이야. 얘네는 요즘 운동에 푹 빠졌다면서 골프장 다니고 몇백만 원짜리 피부샵도 다니더라. 정말 꼴값인 건 아는데 점점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나도 좀 벌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듣자고 하는 말 아니었어. 오해는 마. 애둘러 말하는 아내였지만 그날 아내의 진심을 듣고 많이 속상하고 미안했습니다. 전혀 이해 못할 얘기들이 아니었거든요. 아내는 원래도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결혼하자마자 살림에 집중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던 것도 저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탓에 아내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란 생각에 제가 다 울컥했었죠. 아내는 경단녀가 되지 않겠다며 열심히 직장을 알아보더니 얼마 되지 않아 곧장 취업을 했습니다. 화장품을 판촉하는 영업직이었는데 당시에 다시 일하게 됐음을 매우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저도 좀 마음이 놓이더군요. 아내는 새로운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래도 집에 아내가 있었던 날이 많았는데 어느새부터인가 점점 저보다 아내의 퇴근이 더 늦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영업직 특성상 회식도 많고 야근이 길어질 때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고 와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내 성격상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묻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당신 오늘도 많이 늦나? 오늘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나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 너무 늦으면 말해줘. 무리 말고. 미안. 나 오늘 끝나고 중요한 회식 있어서 술자리가 길어지면 외박할 수도 있어? 아니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렇지 무슨 회식 자리에 가정 있는 유부녀를 그렇게 늦게까지 잡아두는 회사가 어딨어. 내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그리고 우리가 무슨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여보가 이해 좀 해줘. 나 다시 들어간다. 연락할게. 그렇습니다.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유부녀라고 사회생활 하는데 제한 시간을 두는 것도 무리한 요구겠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말도 왜 이리 섭섭하게 들리던지 이런 통화를 하고서 아내는 그날 밤 내내 통화가 안 되는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다시 일하고 싶어 했으니까 더 노력하고 적응하느라 그런 거겠지라며 멘탈을 잡고 아내를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연애 시절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봐왔던지라 일할 때 얼마나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임하는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하튼 이런저런 변화들로 저희의 결혼 생활은 오르락 내리락 마치 롤러코스터 같이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내리막 같은 절규의 감정은 저에게만 찾아왔다는 것이었죠. 내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보려 했지만 항상 일에 빠져 있다는 이유로 아내는 관계를 거부하는 날이 많았고 저희는 부부라기보다 동거인에 가까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갈등과 골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처음 결혼하자고 할 때 아내에게 했던 결심들을 상기시키며 이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아내가 퇴근하더라고요. 먼저 퇴근했던 저는 나름 케이크와 와인을 준비해놓고 아내를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저희 5주년 결혼기념일이 되던 날이었거든요. 뭔가 기분이 잔뜩 상한 아내의 표정을 보자니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보단 무슨 일인지를 묻게 되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이리 안 좋아? 우리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5년 동안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도 사랑해. 그게 끝이야? 오늘 당신 일이 좀 고됐구나. 자,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내가 선물 고르는 재주랑 센스가 없잖아. 백화점 상품권인데 당신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준비했어. 아내는 화려한 옷과 화장을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했고 그 취향과 센스를 따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저는 종종 기념일과 생일에 상품권으로 선물을 해왔습니다. 신혼 초에는 아내가 몹시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꾸준히 이 방법을 택했던 것도 있었어요. 까르르 좋아했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상품권을 받고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50만 원이네? 100만 원도 요즘 백화점에서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는구나. 이걸로 요즘 뭐 하나 기분 내서 사지도 못해. 그리고 결혼기념일인데 왜 쓸데없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용돈은 보냈어? 5주년 결혼기념일에 저는 요즘 축 처져 있는 아내 기분을 풀어주고자 장모님 장인어른에게도 따로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두 분 식사라도 하시라고 50만 원밖에 안 보내드리긴 했지만 저는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것에도 화를 냈습니다. 고작 50만 원 보내주고 생색낼 거면 보내지도 마. 내가 언제 우리 엄마 아빠 용돈 챙겨달랬어? 차라리 나눠주지. 당신은 항상 그게 문제야. 남자가 돼가지고 더 시원하게 기분 내고 즐길 줄을 모르더라? 장모님은 좋아하셨는데 정작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좀 힘이 빠지네. 앞으로는 내가 다시 부족함 없이 준비할게.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화 좀 풀자. 응? 그렇게 미안하다고 한 게 벌써 5년째야. 나 슬슬 지긋지긋하다. 나도 남들처럼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도 못하고 내 친구들은 여름만 되면 남편이 하와이 여행 보내주더라. 나만 못 가봤을걸? 내가 친구들이랑 교류가 멀어진 것도 일정 부분은 당신이랑 결혼한 탓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내가 SNS 할 때마다 당신 은근히 눈치 주는 거 알아? 그거 피해의식이야. 나한테 넉넉히 못 해주니까 괜히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게다가 요즘 당신 나보면 밥 먹듯이 아이 갖자고 하지? 아이가 낳고 싶다고 나아지니? 그냥 모든 게 요즘 지긋지긋하고 재미없다고 나는. 사실 아이를 계획은 했지만 관계도 많이 줄기도 했고 뜻대로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걸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한 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아내가 한참 열심히 하던 일을 존중하자는 마음이었기에 오히려 제가 먼저 자녀 계획을 미루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남들과 비교하며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아내의 화법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결혼했을 때랑 비교하면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의 갈등이 많아질수록 제가 하는 일도 손에 잡히는 날이 많았고 흔들리는 우리 부부의 관계를 다시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분명 제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니 더 노력하자는 다짐을 했죠. 하지만 그 다짐은 5주년 결혼기념일이 있던 그해 겨울 아내의 충격적인 통보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뭐라고? 진짜야 당신? 와, 나 이제 아빠 되는 거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니 언제 한 거야? 오늘 아침만 해도 아무 말 없었잖아. 병원에 다녀온 거야? 혼자 갔다 온 거야? 내 말 끝까지 들어. 임신한 건 맞는데 그래서 그런데 나랑 이혼해줘.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해달라니? 임신을 했으니까 이혼해달라니? 나 당신 아이 임신한 거 아니야. 다른 남자 아이야. 이미 몇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듯 차분하고 냉한 표정으로 그 말을 내뱉던 아내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임신했다는 얘기만 듣고 펄쩍 뛰며 아이처럼 좋아했던 저는 순간 몸이 다시금 굳어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생시가 아니라 꿈이었음 했으니까요. 다른 남자 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말해줄 수 있어? 내가 뭐 더 말할 게 있을까? 말 그대로야. 다른 남자 아니고 사실 1년 좀 넘었어. 당신 몰래 다른 남자 만난 지. 1년이나 날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게다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임신까지 했다 이 말이야? 그래 맞아. 날 욕해도 좋아. 아니 뺨이라도 때려줘. 그럼 속이 시원하겠니?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 없어. 거짓말 아니야. 이 아이 아빠 당신보다 능력 좋고 돈도 잘 벌어. 사업체도 여러 개로 확장해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잘 될 거야. 일하면서 만났어. 처음부터 바람필 목적은 아니었어. 그건 믿어줘.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그래서 나보고 바람피고 애까지 생겼으니 이제 이혼하자 이거 아니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응?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잖아. 나 이 아이 낳을 거야. 그리고 나도 더 행복해지고 싶어. 당신이랑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건 그만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저와의 결혼 생활이 거지 같았다는 그 한마디는 정말 날카롭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람핀 아내에 대한 분노보다
이런 아내의 막무가내 이혼 통보에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한 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고, 이내 제 두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안 그래도 이때쯤 아내는 이전보다 외박이 잦긴 했습니다. 회식 핑계뿐만 아니라 야근 업무 수당 제도가 변경되어 야근을 무조건 하는 것이 더 좋다며 자처하고 나서는 일도 많았거든요. 늦은 야근은 사무실에서 자고 온다며 외박으로 이어지기 일쑤였고, 저는 참견받기 싫어하는 아내의 성격을 알기에 이를 문제 삼지 못했습니다. 파고드는 순간 아내는 날카롭게 화를 내고 저를 쏘아붙이기 때문이었죠. 당신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바람 피운 게. 1년 정도 됐어. 나도 그냥 잠깐이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됐어. 지금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해. 당신 참 잔인하구나. 상간남이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그 남자아이를 가지고 돌아와서 이혼 통보라니. 게다가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법적으로 이혼 준비하자. 위자료는 당연히 내가 당신한테 줘야겠지. 그 사람 돈 많아. 부족함 없이 대신 줄 거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난 돈이 문제였어. 당신이랑 사는 시간 동안 지긋지긋한 쪼들림에 힘들었다고. 근데 지금 이 남자 만나면서 내 삶이 바뀐 것 같아. 여유도 생겼고 이 아이도 낳아서 잘 기르고 싶어. 아참,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잘해줬던 거 고마워. 잊지 않을게. 태연하게 준비한 듯한 말들을 내뱉던 아내는 두둑히 위자료를 챙겨주겠다는 말만 하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통보였고 화가 나기보다는 처절함이 사무치더군요. 법적으로 이혼 준비를 하자며 다시는 절 찾지도 않던 그녀의 행동에 자존심까지 상했습니다. 말했던 대로 그 상간남을 통해서 받은 위자료는 두둑히 챙겨주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최종 이혼을 합의했고 어느덧 시간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싱의 신분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저는 그래도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게 어디냐. 아내가 바람피는 걸 몰라서도 골치 아팠을 것이다 등의 주변 위로를 받으며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땡땡땡씨 되시죠? 전 아내분 남편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드리게 돼서 놀라셨죠?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무슨 일이시죠? 처음 듣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그 상간남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점잖은 목소리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말투도 제법 정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전화까지 하며 급하게 연락할 이유가 무엇인지는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상간남과 굳이 연락하고 지낼 이유도 없고 이런 전화가 반가울 리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렇게 연락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뵙고 싶습니다. 상간남은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 근처로 찾아오기로 했고 근처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차려입고 나온 그 남자는 누가 봐도 사업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깔끔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좀 위축된 마음을 추스르며 그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제 안부가 궁금해서 이렇게 오셨을 리는 없고 무슨 일이시죠? 거두절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 아내를 다시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이를 가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주 감쪽같이 속았던 거였죠. 당시에 제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당장 이혼하고 제게 오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때 그쪽 분도 많이 상처받으셨을 걸로 알고요.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상간남은 대역죄를 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꾸벅대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가진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내뱉으며 말이죠. 잘 차려진 양복을 입은 신사가 너무 죄송하다며 연거푸 사과를 해대니 저도 경황이 없어졌어요. 그 여자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확신하죠? 사실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좀 심했어요. 두 분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부분에 엄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와이프가 이혼녀라는 사실에 굉장히 예민하셨거든요. 출산하자마자 저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에 버럭 화도 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니 할 말이 없더군요. 믿을 수가 없네요. 만약 그렇다 해도
그럼 제가 이 상황에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뻔뻔하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그 여자를 데리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미 갈라서자고 통보했고요. 제 추정으로는 그 아이가 선생님 아이겠죠. 그 여자는 제 돈만 보고 당신 아이인데도 내 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제 아내를 데려가라 이 말입니까? 네, 데려가 주세요. 어차피 아이도 원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아이는 제게 할 말도 없을 겁니다. 두 분 사이를 갈라놓은 건 지금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고개를 푹 숙이며 저에게 사과하는 그 상간남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무슨 드라마 같은 상황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내가 낳은 아이가 그 상간남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제 마음을 툭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내 아이를 가져놓고도 돈 때문에 이 남자를 선택했을 거라는 설명도 그럴듯했고 다시 한번 와이프를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었죠. 그럼 일단 제가 다시 만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찾아와 얘기해 주신 건 고맙네요. 아닙니다. 그간 너무 죄송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 여자와는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해서 연락하라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당장 연락해 볼게요. 그럼 이만 돌아가세요. 1년여 만에 아내에게 연락한 저는 그간 있었던 일들 같은 건 묻지도 않았고 일단 만나자고 했습니다. 상간남이 저에게 찾아왔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인데도 모든 상황을 눈치챈 듯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아내가 지내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잘 지냈어? 사실 오늘 당신을 만나자고 한 건 그 남자가 다 얘기해줬어. 다 들었고. 나도 알아. 그 사람한테 들었어. 내 아이가 유전자 검사 불일치가 떴었다며?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어. 참 사는 게 복잡하고 힘드네. 이렇게 당신을 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그 아이 내 아이일 것 같다고 하던데 맞아? 아니 이렇게 묻는 나도 참 이상하네.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한참 아이 갖고 싶어서 노력했었잖아. 내가 그 남자 돈에 눈이 멀어서 당신 아이를 갖고도 그 사람 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 시기도 비슷했고. 1년여 동안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손이 떨리고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던 날이 있었는데 막상 그 아이가 제 아이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니 또 이 사람이 한없이 안 되어 보였고 다시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에게 다시 정리하고 저에게 돌아올 것을 권유했고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결정에 응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쪽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혼할 당시에 아내 문제 때문에 크게 분노했던 아버지와 고모는 다시 재결합한다는 얘기를 듣고 펄쩍 뛰셨거든요. 특히 고모는 아이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바람을 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아내로 들일 수 있냐면서 저를 만류하셨죠. 고모, 어쨌든 제 인생이고 제 선택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 낳은 게 제 아이라는데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영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아니 말 맞다나 그 아이가 네 아이라고 치더라도 아이는 거두 돼. 그 여자까지는 다시 받아줄 수 없지 않겠니? 너 살면서 네 아내가 다시는 바람 안 피우겠다는 말 믿고 지낼 수 있어? 그래도 애엄마잖아요. 얼마 전 저랑 만나서 얘기할 때도 반성한다고 했어요. 아이 낳으면 여자도 달라진다면서요. 제가 봐도 그 전이랑 달라 보였어요. 너는 그게 문제야.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거. 내 엄마가 일찍 세상 떠나면서 나한테 당부한 게 있어서 그래. 내가 고모로서 내 엄마 몫을 대신 해주기로 했었는데 제대로 살피지 못해 그런 아이를 집에 들였던 건 아닌가 싶었지 뭐니. 어찌됐든 제 결정이에요, 고모. 전 제 아내랑 아이랑 같이 잘 살아볼 거예요. 가족을 이루는 게 제 꿈이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럼 부탁하마. 그 아이 말이야. 유전자 검사 한번 하자. 네 아버지도 그 얘기를 슬쩍 꺼내시더라. 유전자 검사요? 지금 제 아이가 아닐 거라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고모? 영 찝찝해. 그리고 우리도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어찌됐든 너희 이혼 사유가 상간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런 건 어른들이 나서서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 뭐 진짜로 네 자식이라고 나오면 너도 떳떳하고 속이 시원하지 않겠니? 과학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 사람 사이에서도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제 머릿속도 복잡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유전자 검사 결과로 또다시 버림받은 아내일 텐데
다시 한번 제 친자를 확인하자고 유전자 검사를 권유하기가 좀 선뜻 나서지질 않았죠. 물론 어느 것도 증명된 건 없지만 저도 그 아이가 제 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과 아내의 말들이 듣고 보니 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아내는 또 한 번의 유전자 검사를 동의했고 이는 저희 고모와 아버지의 유난으로 어쩔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검사로 다시 한 번만 증명되면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살자는 다짐도 했죠. 저나 아내나 마음 다잡고 아이 키우면서 책임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났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건 이 아이 때문 아니겠어? 나도 잘할게. 괜히 유전자 검사다 뭐다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뭐 할 말이 있나. 어르신들 말씀 다 맞고 난 이해해. 검사 결과 나오면 말해줘. 아이 짐들이랑 챙길 것들 많아서 나도 준비하고 있을게. 들어가는 날짜는 다시 얘기하자. 몸조리 잘하고 내가 때마다 찾아갈게. 저희가 살던 신혼집은 여전히 아내의 사용감이 남아있었고 다시 합치는 것에 있어서 별다르게 준비할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아이를 낳고 짐이 좀 늘었다는 정도였죠. 다시 재혼하기 위한 서류를 검토하고 슬슬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에도 제 재혼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재혼보다는 재결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직감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뭔가 느낌이 쎄했어요. 일을 어쩐다니, 어? 아이고, 진짜 세상에 어쩜 그럴 수가 있니? 고모, 어쩐 일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유전자 검사 말이야. 아니 글쎄 불일치가 나왔어. 절대로 내 자식이 아니라더구나. 세상에 망신도 그런 망신이 있니? 너희 아버지 지금 뒷목 잡고 난리 나셨다. 그럴 리가요. 그럴 리 없어요. 확실해요? 분명히 제 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으이구, 넌 그 아이 말을 그렇게 철썩 믿고 있었던 거야? 내가 사진 찍어 방금 톡 보냈다. 한번 봐봐. 내 아이일 확률이 아예 없다고 그러더라. 대체 뭘로 그렇게 확신했던 거야? 아이고, 조상이 도왔다. 확인 안 해봤으면 어쩔 뻔했니?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에게 싹싹 빌며 아내의 아이가 제 아이일 것이라고 얘기했던 상간남을 만났던 일, 사실 제 아이를 낳은 게 맞다며 용서를 구하던 아내의 얼굴,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냥 제 마음 한켠에 이 사람이 낳은 아이가 내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겠죠. 다시 아내를 만나서 이 상황을 꺼내 얘기해볼 자신조차 사라지더군요. 또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으며 뭐라고 나에게 설명을 할까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고모한테 연락 받았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난 사실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니. 분명 당신이 맞다고 했었잖아. 아니 우리 아이가 맞잖아. 안 그래? 그게 사실 난 진짜 구제불능인가 봐. 미안해. 당신한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어? 나도 지금 너무 괴로워서 그래. 당신이 낳은 아이잖아.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로잡고 나한테 충분히 설명해 줘. 다른 사람 아이 같아. 더 솔직히 말하면 사실 나도 불명확해. 아이 아빠가 누군지 이젠 정말 나도 모르겠어.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당신 진짜 어디까지 날 속인 거야? 됐어. 이렇게 된 거 나도 더 이상 구구절절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이는 내가 책임질 거고 어쨌든 당신 아이도 아닌 게 확인됐으니 우리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겠네. 당신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던 건 진심이었어. 진짜 환멸난다. 당신이라는 여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은 나를 2번이나 속인 거야.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이유고. 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상처를 준 거라고. 그래서 어쩌자고.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 그 남자 아이도 아니고 당신 아이도 아니라고. 됐어? 유전자 검사 2번씩 해가며 증명했잖아. 내가 더 이상 뭘 증명해야 돼? 그럼 대체 누구 아이냔 말이야. 나 만날 때 그 남자 말고 또 다른 남자 있었던 거야? 그걸 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 머릿속도 지금 터질 지경이야. 날 쓰레기라고 해도 좋아. 아이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키울 거야.
내가 왜 아이를 걱정하겠어? 내 아이도 아닌데. 난 그냥 너란 여자가 걱정이야. 대체 왜 그러고 살았니? 어?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행동했던 거야 그동안? 나도 추정되는 애 아빠 있어. 몇 명 있었어. 다시 한번 사과할게. 법적으론 아직 우리 그래도 재결합한 건 아니잖아? 당신한테 서류상으론 또 한 번 피해를 준 건 아니니까 우리도 잊지 말고 그만 만나자. 다신 당신 볼 일 없지 그래. 근데 정말 나한테 준 상처 당신도 잊으면 안 돼. 그 가여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넌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 걱정해줘서 고마워. 애 아빠는 내가 알아서 잘 찾을게.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말고 가여워하지도 마. 아내는 저와 하던 결혼 생활 중에 상간남만 만났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때마다 인연이 되는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졌고 대부분 직장 일을 하며 만났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는 유부남들도 만났고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남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들은 얘기로는 SNS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도 자주 잠자리를 가지는 이중 생활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참,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지만 그쯤 되니 제가 아내한테 정말 부족한 남자였나, 내가 문제였던 걸까 싶은 생각까지 들어서 복잡한 심경이 들더군요.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모든 것들을 아내 탓만 할 수 있겠냐 싶은 생각들이요. 뻔뻔하게 아님 말고 싶게 저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한 그녀는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거짓말이 들키고 나면 한사코 사과를 하며 위기를 모면하기 급급했던 모습. 문제는 그 거짓말과 위기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이며 아이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 상처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제법 이 생활도 익숙해져서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친구들 자식 키우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 한없이 귀여워서 외로움이 들곤 하지만 뻔뻔하게 거짓말만 하던 아내와 함께 했을 결혼 생활보다야 낫다며 헛헛한 날에는 제 자신을 위로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털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고모도 제 재혼을 재촉하지는 않으셔요. 워낙 그 일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긴 절 걱정하시는 마음에 그냥 행복하게 살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잖아요. 이 채널에서도 많은 분들 얘기를 들으며 저도 위로받았던 것처럼 오늘 가슴 아픈 제 사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또 다른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